나온 내용은 제가 피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는 수위가 가장 낮은 내용들입니다. 정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몇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방송에 나가면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지금 있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방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말들, 끔찍한 행동들을 일삼았던 겁니다. 예. 피해자분 중에 한 분과 어제 방송이 끝난 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예. 너무너무 후련하고 마치 오늘 내가 생일을 맞은 것 같다고, 그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또 너무 유명한 감독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해서 좌절하면서 지냈고,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울분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일부라도 그 실상을 알릴 수 있어서 몇 년간 쌓여 있었던 울분과 분노와 모든 체증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도에 전해드리면서 표현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배우 A씨가 얘기한, 처음에는 폭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배경에 성추행이 있었고, 예. 저희가 또 상상도 못했던 3명과 함께 이 성관계를 요구한 걸 거절했더니 하차 통보를 받았다. 이런 내막도 들으면서 이보다 더 충격적일까 싶었고, 또 그렇죠. 거기다가 예. 그 감독과 주연 배우의 연이어 차례로 성폭행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저 이명숙 변호사의 얘기는 이 정도가 방송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였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더욱더 충격이 있고요. 저도 또한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한 분이 남성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분도 차마 이렇게 전화상으로지만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의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또요, 이 변호인이 법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사실 고소를 한번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어제 방송 인터뷰하신 세 분 중에 직접 용기를 내어서 고소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예. 저희들이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검찰이 폭행 영화 촬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수사관이 저희 변호인단에게 하는 걸 듣고 저희 모두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저희는 김기덕 감독과 다른 또 관련되는 여자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추행이나 유아 관련된 이야기들은 언론에 이야기하지도 않고 고소 제명에 넣지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몰래 고소를 했었고 수사관이 폭행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관대하게 이거 고소되지도 않는 걸 왜 하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검찰에 이야기했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다 무혐의 처리해버린 거거든요. 예. 이러한 아주 대지신문조차 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들조차 제대로 들여다보고 좀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피해자분이 많이 속이 상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많이 항의를 했었죠.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피해자의 변호인 얘기라는 걸 좀 감안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비추어봐서 검찰 수사관의 태도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네, 수사관이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게 맞고요. 예. 원래 이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관은 일단은 수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까지는 혐의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파헤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수사를 하기도 전부터 선입견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영화판에서 폭행을 있을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과거에도 저희 비파입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이나 성과 관련된 장면은 전부 다 성추행이나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철저히 수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이 김기덕 감독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이 움츠러들었는지를 또 수사 과정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3명 중에서 모두가 다 고소를 하지 못하고 어렵게 한 명이 고소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고소 제목도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봐 또 그게 또 언론에 드러나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까 봐 성과 관련된 내용 완전히 빼고 폭행과 관련된 이 부분만 고소해서 이 김기덕 감독을 혼내주고 싶었다 이런 어떤 의도였기 때문에 예. 얼마나 이 피해를 정말 중한 피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피해를 받고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나서지 못했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도 하면서 뭐 지금 뭐 미투 운동이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다지만 그래도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 우리보다는 좀 더 미투 운동도 일찍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라든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리포트를 봐도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첫 번째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이 첫 번째 벽이고 두 번째 벽은 법원이다 이런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미국에서도 그 리포트에 성폭력,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수사 관계자들이 한 뭐 50%는 무고다. 성폭력 신고를 하는, 성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거 무고를 하기 위해서 성범죄 신고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우린 좀 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심할 거라고 피해자들이 이제 생각을 위축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동제 성범죄나 여성범죄 조사부 같은 데는 수사기관에도 여성경찰, 여성검사 그리고 재판부에도 여성 판사가 좀 더 이제 숫자도 많기 때문에 이제 충원이 되면 피해자가 좀 더 덜 위축이 되고 진술하기도 편하고 그 공정성에 대해서도 좀 더 사람들이 신뢰를 갖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글쎄요, 이 김기덕 감독의 성희롱은 정말 만연했던 것 같아요, 촬영장에. 네, 뭐 성폭행만이 잘못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게다가 사적인 공간도 아닌 촬영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영화마다 성폭력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요번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배우 중에 씨는 이제 두 배우의 감독과 배우에게 성폭행을 당한 걸 증언했던 주장했던 배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자를 너무 굶었더니 촬영이 힘드네, 힘이 없네 이런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관계자는 또 이런 증언도 합니다. 해변에서 이제 정사신을 촬영 중이었는데 정사신이라는 게 여배우가 아무리 연기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해변이라는 야외 공간. 근데 이제 본인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 치마를 들추면서 굉장히 폭력적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또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현장 내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조민기 씨의 경우에 단순히 그 오피스텔뿐 아니라 연기 수업 중에도 성추행이 일어났던 것처럼 김기덕 감독도 그 문제가 된 어떤 장소, 그게 오두막이든 호텔뿐만이 아니라 촬영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김남국 선생님,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직 박탈이 되고 명예는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어렵고요.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라든가 향후에 이 범죄 처벌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건데 이 영화라고 하는 그 제작 현장 자체가 감독이 정권을 가지고 또 감독이 특히나 유명한 감독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감독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대공하기 때문에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감독이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나 배급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정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조차 많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데리고 이렇게 스텝으로 일을 하고 또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바로 그냥 해고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현장에 있었다 보니 이제 여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힘을 못 썼고 주변에서 이것을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조차 굉장히 만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도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것이 이 김기덕 감독 저희가 영화 생각을 해보면 주로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 굉장히 조금 무명이거나 아니면은 막 시작을 하는 신인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은 아예 처음부터 영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본인이 꼼짝 못하게 할 힘이 없는 그런 어떤 대상자들한테만 이런 어떤
안 좋은 범죄를 저진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영화들은 최근에는 특히 배급사 힘이 큽니다. 근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이미 다 영화가 완성된 뒤에 만들어진 뒤에 배급사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배급사가 돈을 대는 배급을 하는 배급사가 힘을 어떤 그 영향을 끼칠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게다가 그 다음이 감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영화 제작사거든요. 예. 근데 김기덕 감독이 사마리아 이후에 본인이 제작사, 김기덕 필름을 만들어서 본인이 제작사였어요. 본인이 제작사 대표이니 그리고 본인이 감독이 누가 감독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기덕은 왕이었다라는 네. 그런 영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왕 중에서도 굉장히 광기 어린 폭군이었던 거고 또 이 이제 세계 영화제에서의 수상을 이 명망을 뒤로 하고 이제 어떤 예술전문대학에서도 교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때도 여기는 분명히 그 어떤 성스러워야 할 그 학생, 배움의 공간인데 그곳에서도 내 영화에 주연하는 방법 간단해. 나랑 자면 돼. 그래놓고 본인은 농담이었다고 했다지만 예. 이런 것들이 어린 학생들, 영화 감독이 되기를 꿈꾸고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 그 어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구이를 접게까지 하는 그런 폭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견제받지 않는 그야말로 권력이었습니다. 좀 가정적, 사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 김기덕 감독이 홍보팀 결혼을 했을까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했죠? 결혼도 했고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2004년도 수상소감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2007년도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그냥 김기덕만으로 마치 가족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나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는 28년째였고 그때는 17년이었어요. 2007년 기준으로는. 예. 난 17년째 결혼 생활도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런 뭐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사실은 이 문제가 된 성폭행 장소가 본인 딸 얘기를 하면서 딸이 자연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지은 집이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조민기 씨도 조재현 씨도 다 딸이 있고 예. 뭐 직접 가족 예능에 김기덕 감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언론에서 본인이 또 수상소감에서 본인이 가족을 또 언급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두 얼굴을 이 앞에서 어떻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황제는 무치라는 말이죠. 왕은 무치라고. 부끄러운 게 없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럴 때는 이제 이 문제는 아니지만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항상 절대 부패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자기가 가진 그 영주처럼 자기의 영지 내에선 절대 권력자가 되니까요. 무엇을 해도 이걸 누가 문제를 삼으랴 처벌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고방식, 분리돼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아까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도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고 또 당권 주자로 또 각광받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천권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인사권. 그리고 또 이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 좀 전에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3세계 뭐 유럽에서도 예술 영화를 찍을 때 김기덕 감독하고 영화를 찍어봤으면 하는 여자 배우들 뭐 남자 배우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데 뭐 이런 데도 볼리우드라고 발리우드 볼리우드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네 영화권 내에서. 근데 그 사람 그 가장 탑인 여배우들의 소원이 김기덕 영화에 출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삼성 자기가 이제 성공해서 삼성 휴대폰을 갖고 현대 자동차를 몰면서 동남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탑인 배우들이 김기덕 감독 영화에 출연하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뷰에도 나오고 뭐 소설에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좀 그 앞뒤 서로 다른 얼굴에 대해서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영화가 폭력적이라고 해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나는 영화 현장에서 가장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가 인간이고 하나가 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영화가 중요하고 위대하다 해도 그 누구도 상처받고 폭력적인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민낯이 더욱더 그 대조 효과가, 대비 효과가 큽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좀 밝은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한 관계자는 또 이런 증언도 합니다. 해변에서 이제 정사신을 촬영 중이었는데 정사신이라는 게 여배우가 아무리 연기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해변이라는 야외 공간. 근데 이제 본인 마음에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자 뭐 이제 치마를 들추면서 굉장히 폭력적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또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현장 내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조민기 씨의 경우에 예. 단순히 그 오피스텔뿐 아니라 연기 수업 중에도 성추행이 일어났던 것처럼 김기덕 감독도 그 문제가 된 어떤 장소, 뭐 그게 오두막이든 호텔뿐만이 아니라 촬영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김남국 선생님, 뭐 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직 박탈이 되고 명예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어렵고요. 예.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라든가 향후에 이 범죄 처벌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건데 이 영화라고 하는 그 제작 현장 자체가 감독이 정권을 가지고 또 감독이 특히나 유명한 감독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감독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대공하기 때문에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감독이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나 배급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정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조차 많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데리고 이렇게 스텝으로 일을 하고 또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바로 그냥 해고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현장에 있었다 보니 예. 이제 여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힘을 못 썼고 주변에서 이것을 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조차 굉장히 만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도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것이 이 김기덕 감독 저희가 영화 생각을 해보면 주로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 굉장히 조금 무명이거나 아니면은 막 시작을 하는 신인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은 아예 처음부터 영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본인이 꼼짝 못하게 할 힘이 없는 그런 어떤 나온 내용은 제가 피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는 수위가 가장 낮은 내용들입니다. 정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몇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방송에 나가면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지금 있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방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말들, 뭐 끔찍한 행동들을 일삼았던 겁니다. 예. 피해자분 중에 한 분과 어제 방송이 끝난 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예, 예. 너무너무 후련하고 마치 오늘 내가 생일을 맞은 것 같다고, 그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또 너무 유명한 감독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해서 좌절하면서 지냈고,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울분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일부라도 그 실상을 알릴 수 있어서 몇 년간 쌓여 있었던 울분과 분노와 모든 체증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도에 전해드리면서 표현에 상당히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배우 A씨가 얘기한 처음에는 폭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배경에 성추행이 있었고 예. 저희가 또 상상도 못했던 뭐 3명과 함께 이 성관계를 요구한 걸 거절했더니 하차 통보를 받았다. 이런 내막도 들으면서 이보다 더 충격적일까 싶었고 또 그렇죠. 거기다가 예. 그 감독과 주연 배우의 연이어 그 차례로 성폭행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저 이명숙 변호사의 얘기는 이 정도가 방송 가능한 가장 낮은 수위였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더욱더 충격이 있고요. 저도 또한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한 분이 남성분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분도 차마 이렇게 전화상으로지만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의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또요, 이 변호인이 법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사실 고소를 한번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어제 방송에 인터뷰하신 3분 중에 직접 용기를 내어서 고소하신 분은 한 분이에요. 예. 저희들이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검찰이 폭행 영화 촬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느냐. 대상자들한테만 이런 어떤
안 좋은 범죄를 저진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영화들은 최근에는 특히 배급사 힘이 큽니다. 근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이미 다 영화가 완성된 뒤에 만들어진 뒤에 배급사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배급사가 돈을 대는 배급을 하는 배급사가 힘을 어떤 그 영향을 끼칠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게다가 그 다음이 감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영화 제작사거든요. 예. 근데 김기덕 감독이 사마리아 이후에 본인이 김기덕 필름을 만들어서 본인이 제작사였어요. 본인이 제작사 대표이니 그리고 본인이 감독이 누가 감독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기덕은 왕이었다라는 그런 영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왕 중에서도 굉장히 광기 어린 폭군이었던 거고 또 이 이제 세계 영화제에서의 수상을 이 명망을 뒤로 하고 이제 어떤 예술전문대학에서도 교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때도 여기는 분명히 그 어떤 성스러워야 할 그 학생, 배움의 공간인데 그곳에서도 내 영화에 주연하는 방법 간단해. 나랑 자면 돼. 그래놓고 본인은 농담이었다고 했다지만 예. 이런 것들이 어린 학생들, 영화 감독이 되기를 꿈꾸고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 그 어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구이를 접게까지 하는 그런 폭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견제받지 않는 그야말로 권력이었습니다. 좀 가정적, 사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 김기덕 감독이 홍보팀 결혼을 했을까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했죠? 결혼도 했고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2004년도 수상소감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2007년도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그냥 김기덕만으로 마치 가족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나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는 28년째였고 그때는 17년이었어요. 2007년 기준으로는. 예. 난 17년째 결혼 생활도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런 뭐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사실은 이 문제가 된 성폭행 장소가 본인 딸 얘기를 하면서 딸이 자연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지은 집이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수사관이 저희 변호인단에게 하는 걸 듣고 저희 모두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저희는 김기덕 감독과 다른 또 관련되는 여자분도 계시고 피해자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추행이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언론에 이야기하지도 않고 고소 제명에 넣지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몰래 고소를 했었고 수사관이 폭행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관대하게 이거 고소되지도 않는 걸 왜 하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검찰에 이야기했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다 무혐의 처리해버린 거거든요. 예. 이러한 아주 대주심은조차 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들조차 제대로 들여다보고 좀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피해자분이 많이 속이 예. 상했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많이 항의를 했었죠.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피해자의 변호인 얘기라는 걸 좀 감안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비추어봐서 검찰 수사관의 태도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네, 수사관이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게 맞고요. 예. 원래 이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관은 일단은 수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까지는 혐의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파헤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수사를 하기도 전부터 선입견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영화판에서 폭행을 있을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과거에도 뭐 저희 비파입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이나 성과 관련된 장면은 전부 다 성추행이나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철저히 수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이 김기덕 감독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이 움츠러들었는지를 또 수사 과정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3명 중에서 모두가 다 고소를 하지 못하고 어렵게 한 명이 고소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고소 제목도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봐 또 그게 또 언론에 드러나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까 봐 성과 관련된 내용 완전히 빼고 폭행과 관련된 이 부분만 고소해서 이 김기덕 감독을 혼내주고 싶었다 이런 어떤 의도였기 때문에 예. 얼마나 이 피해를 정말 중한 피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피해를 받고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나서지 못했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도 하면서 뭐 지금 뭐 미투 운동이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다지만 그래도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 우리보다는 좀 더 미투 운동도 일찍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라든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리포트를 봐도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첫 번째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이 첫 번째 벽이고 두 번째 벽은 법원이다 이런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미국에서도 그 리포트에 성폭력,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수사 관계자들이 한 뭐 50%는 무고다. 성폭력 신고를 하는, 성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거 무고를 하기 위해서 성범죄 신고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우린 좀 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심할 거라고 피해자들이 이제 생각을 위축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동제 성범죄나 여성범죄 조사부 같은 데는 수사기관에도 여성경찰, 여성검사 그리고 재판부에도 여성 판사가 좀 더 이제 숫자도 많기 때문에 이제 충원이 되면 피해자가 좀 더 덜 위축이 되고 진술하기도 편하고 그 공정성에 대해서도 좀 더 사람들이 신뢰를 갖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글쎄요, 이 김기덕 감독의 성희롱은 정말 만연했던 것 같아요, 촬영장에. 네, 뭐 성폭행만이 잘못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게다가 사적인 공간도 아닌 촬영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영화마다 성폭력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요번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배우 중에 씨는 그 두 배우의 감독과 배우에게 성폭행을 당한 걸 증언했던 주장했던 배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자를 너무 굶었더니 촬영이 힘드네. 힘이 없네.